근데 요즘에 또 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 뭐 가생비? 가격 대비 생명.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무작정 비싸고 최신의 치료가 좋은 치료는 아닌 것 같다. 사실은 저는 20년째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제가 생일 잔치를 안 해요. 아침에 눈 뜨면 생일이야. 눈 안 뜨면 내 재산날이고. 야, 그거 되게 훌륭한 철학이신데. 저는 죽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늘 가까이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마무리, 죽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 두고 활동하시는 바이탈과의 대표, 신경외과 전문의 박광호 선생님 모시고 가볍게 들으셔도 좋은 죽음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구독자님께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천대길병원 신경외과 박광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응급 환자, 다시 말해서 뇌 다쳐서 오신 분들 시작해서 파킨슨이나 치매로 점점 진행되는 그런 환자부터 해서 이제 말기암 환자, 특히 이제 제가 주로 치료하는 분들이 이제 척추로 전이된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 다른 장기에서 병이 생겼는데 척추 쪽에 네네. 전이 된 경우 정말 말기네요. 터미널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터미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해줄 것이 없고 특히나 태어나라 그러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자꾸 네, 안내요. 호스피스 병동 네, 옮기고 맞습니다. 그러죠.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 환자분들 중에서도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서 보존적 치료만 잘만 되더라도 본인의 일상생활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통증이 가장 큰 문제라서 그런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 수술이나 혹은 이제 펌프 같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이용을 해서 환자분의 통증을 갖다 좀 줄이는 데 만들어. 아, 직접 거기다가 진통제를 투여하나요? 그 병변 부위에? 아, 병변 부위가 아니라 이제 보통은 통증을 느끼는 게 척추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네. 척추 안에다가 이제 그 카테터 같은 걸 넣어서 거기 안에다가 이제 마약을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만 딱 척추에다 카테터로 거기만 몰핀을 투여하면 안 아프니까 움직이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도 맑고, 예. 그러면 자녀 수명이 늘어나진 않지만 남은 삶은 훨씬 더 인간다운 삶이 보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제가 이제 책에서 나왔던 그런 케이스긴 한데 몰핀에 너무 과하게 중독되다 보니까 퇴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병원에서 그냥 임종을 하게 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은 몰핀 펌프를 통해서 넣고 단 한 끼를 먹더라도 집에 가서 좀 먹었으면 좋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 가서 밥 한 끼를 앉아 먹는 맞습니다. 거는 다르죠, 삶의 질이.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듣고 와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 듣고 오시는구나.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보호자나 환자분한테 하는 이야기들은 결국 지금 현재 자신이 처한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당신한테 지금 할 수 있는 치료적 옵션은 뭐가 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 결국 되게 중요한 어쨌든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해줄 거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소위 얘기해서 저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병원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이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의사로서 그런 환자분 한 번 올 때마다 되게 보람차거든요. 반응은 어때요? 가족 반응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의 반응이죠. 환자들의 반응이 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아예 됐어요 라는 분이 많은지 반응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좀 약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한 20, 30% 정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끝까지 말을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걸 틀리다, 이걸 그르다 한다기보다는 의사는 조력자다. 저희는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의사는 내비게이션.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조차도 실은 저는 응원하고 제가 의사로서 한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보다는 네. 단 오늘 하루 뭘 해야 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또 그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 가생비? 가격 대비 생명. 그러니까 얼마를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폐암 같은 경우, 폐암 3기다 했을 때 폐암 3기 5년 내 생존 확률이 예를 들어 20%에 불과한데 그거를 면역치료제를 추가했을 때 보통 한 5개월 몇 프로가 더 올라갔다. 환자한테는 이렇게 100%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좀 과학화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이나 혹은 직접적으로 실무자적인 관점에서 의사의 관점에서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실은 또 살아남은 자들이 또 삶을 계속 끌어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무작정 비싸고 최신의 치료가 좋은 치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결론 때문에 가격 대비 생명비 해서 가생비라는 그런 말을 썼던 거죠. 이제 병이 걸려서 점점 이제 삶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대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한 20년째 이제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젊은 놈이 별 생각한다고. 근데 저는 죽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늘 가까이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죽음을 너무 터무시할 필요 없고 항상 죽음이 내 곁에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일들이 나에게도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죽음을 상상해 보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어바웃 타임 같은 경우는 시간을 되돌리는 주인공이 있는데 네. 시간을 되돌리다가 결국 이제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찾고 나서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던 교훈 중에 하나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정말 힘들었던 그날을 다시 한번 살아봐라. 그 순간순간 소소한 재미와 순간의 행복 이런 거를 못 느끼고 지나쳤던 그런 순간들을 다시 바라보다 보니 이 순간 자체가 단순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이렇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그런 삶인데 내가 몰랐구나 싶어서 그 주인공의 결론은 다시는 시간 여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희 일반인 입장에서도 내가 마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팀 레이크라는 그 주인공처럼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재밌게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그게 결국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저는 꽤 잘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제가 생일 잔치를 안 해요. 아. 저는 이제 가끔 이제 뭐 애들이 크니까 아버지 뭐 생일 축하하니까 뭐 저녁 생일 파티 하죠. 아침에 눈 뜨면 생일이야. 그리고 아침 눈 안 뜨면 내 제삿날이고. 야, 그거 되게 훌륭한 철학이신데. 그날 재밌게 잘 살고 열심히 살면 죽음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잘 살아온 과정의 종착역? 이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장모님이 93세 돌아가셨는데 사실 6개월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가족 회의하면서 그래서 얘기하지 말자. 평균 이상의 수명을 사셨고 건강하게 다 일상을 활동을 하시는데 수술할 거야? 는 이제 얘기를 서로 했죠. 그래서 6개월을 더 사셨는데 딱 이틀 입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되게 행복한 죽음인데. 본인은 좀 이상하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얘기 안 했어요. 괜찮아, 입원하시면 괜찮아져요 그랬어요. 대신 가족들은 다 왔죠. 본인은 되게 아쉬워하진 않던가요? 환자분 본인께서. 모르셨다니까. 입원해서 그냥 링게로 달고 있는 동안에도 그냥 치료하고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어떤 하얀 거짓말로 환자분을 자기 병이지만 치료에 있어서 소외되는 케이스를 좀 보다 보니까 다양한 죽음의 과정 속에서 내가 내 목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가 소외됐다고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고,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하죠. 그래도 보고 싶은 분이 있잖아요. 근데 주변엔 워낙 우리 장모님 장수를 하셔갖고 언니 친구도 별로 생존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알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가족, 좀 젊으면 좀 다르죠. 네, 정리할 게 있으니까. 어떤 분의 경우에는 정말 집착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가산을 탕진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케이스가 있었나요? 평생을 술로만 지내오셨던 알코올 환자분이시고 알코올성 간 경화가 있으면 대부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간 암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하다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뼈로 다 전이가 돼서 저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통증 완화만을 위한 방사선 치료를 받으러 오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내가 이것만 하면 할 수 있냐고 막 저를 닥달을 하시는데 돌아가면서까지도 이게 나갈 때 이제 아시겠지만 병원비가 또 어마어마해지니까 그렇죠. 나갈 수가 없어서 좀 한참을 고생하셨던 그런 보호자분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은 삶은 나만의 것도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또 삶을 또 지속하고 있는 또 살아남은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밸런스를 잡아주는 것도 실은 의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 입장에서 30% 치료 효율을 보이던 게 100%가 되고 80%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돈을 무한정 쏟아붓는 것이 과연 옳으냐에 대한 생각들은 해봐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놓고 돈 얘기를 하면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남은 가족도 있잖아요. 남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또 사회 비용도 무시를 못하는 게 면역 치료제가 보통 3주에 한 번 맞는 게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거를 보통 한 2년 동안 맞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면역 치료제라는 거는 실은 약이 중단이 되면 그 순간 또 암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맞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결국 비용 때문에 그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용과 개인의 부담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그냥 2년으로 굳어지게 됐다는 그런 또 뭐 아이러니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60이 넘었는데 의료보험의 혜택을 봐야 될 나이가 점점 다가오는데 얼마까지를 젊은 세대한테 120만 태어난 사람이
20만, 40만 태어난 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수 있느냐.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60 이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아버지는 믿지만 아버지 세대는 믿지 마라. 너네 아버지는 너한테 잘하지만 너네 아버지 세대는 너네 세대를 등쳐먹는 세대일 수도 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네. 라고 이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이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너네들이 심각하게 정치에 열심히 투표를 하지 않으면 그 60, 70대 세대가 20, 30대 세대를 등쳐먹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네. 근데 대해서 그런 얘기하면 그렇겠구나라고 이제 근데 실감은 못하죠. 왜냐하면 소득이 많지는 않으니까 의료보험료가 액수도 아직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 20년만 지나면 소득도 쭉 늘어나고 그러면 엄청나게 소득에서 이제 의료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원래 저도 인턴 때까지만 하더라도 집에까지 이제 못 쳐다드리고 제가 거기서 사망 선언하고 나왔거든요. 네. 그 보라매 사건 이후에 판결이 이제 그때 즈음에 나면서 그게 살인죄로 그때 기소가 됐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을 해서 보호자가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주치 판단으로 수술을 했는데 다음날 이제 부인이 와가지고서는 나 돈 못 내겠다고 당장 퇴원시켜달라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어쨌든 뭐 보호자가 원하면 뭐 가겠다 해서 자의퇴원서 각서 쓰고 더 이상 병원 하지 않고 보냈지만 다음날 죽었더니 친보호자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촌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병원을 상대로 고소를 하고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의사 자체는 어쨌든 살인 방조죄로 해서 방조죄였나요? 네. 네. 집행유예긴 하지만 실형을 받았죠. 네. 그 이후로는 이제 의료계 풍토가 아예 바뀌어서 무조건 삭관하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퇴원을 한다 그래도 절대로 저 벤틸레이터 인공호흡기 못 대고. 네, 맞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아주 낡은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판사의 잘못된 판례 하나가 우리나라에 많은 불행한 장기 입원 환자를 만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보호자도 요구를 못하는 거고 의사는 당연히 못하는 거고. 세브란스 이제 김할머니 사건. 네. 거기서 이제 폐 조직 검사를 하다가 거기서 이제 과다 출혈 때문에 갑자기 의식이 없어서 기관 삭관하고 사시다가 이제 유족들이 이제 환자분께서는 평상시 이런 연명 치료에 대해서 원치 않았던 분이셨다. 인공호흡기를 중단해달라. 그것도 또 소송이 걸리지 않았나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 대법원 판례까지 넘어가면서 그제서야 대법원에서 빼도 된다. 환자가 그랬으니까 빼자. 이래가지고서 뺐던 게 그게 지금의 연명 치료 사전 동의, 사전 연명 치료 중단 동의서뿐이 아니라 사전 동의서까지 받게끔 이렇게 되었던 게 이제 그때 이제 바뀌었던 거거든요, 실은. 그러다 보니까 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회 자체가 너무나도 이 죽음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터부시하는 역할이 되다 보니까 소극적 안락사만 겨우 좀 인정해주는 정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쨌든 적극적 안락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된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그걸 좀 더 제도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도 결코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건강하게 있고 싶어 하지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온오프가 있는 그런 삶과 죽음? 뭐 이런 게 아니라 삶 자체는 정말 그라데이션 같은 그런 삶이라서 이렇게 이제 네, 떨어지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런 삶 자체가 또 그러한 그라데이션이 결국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죽겠다고 맘먹었다고 그래도 오늘 아침엔 또 갑자기 살고 싶은 생각이 컨디션이 좋고 네. 그런 게 사람의 목숨이다 보니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국 그런 어떤 제가 원하는 삶 자체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닌 것처럼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없는 게 사람의 생물학적 한계이기 때문에 내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그게 정말 나는 사람다운 죽음, 인간다운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논의가 좀 멈춰져 있는 게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학교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바깥에 개업하고 있으니까 그런 학술 모임 같은 건 좀 훨씬 덜 참여하게 되는데 혹시 죽음에 대한 거에 대해서 특히 안락사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이 대형 병원에 있는 교수님들 특히 죽음에 가까운 바이탈과를 하시는 분들은 뭐 학회 같은 거 없나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쓸 때도 좀 어떻게 주변에 좀 이야기를 좀 비난을 좀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죽음에 대해서 책을 쓸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지고 실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죽음을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가지고 사회적 여론 형성을 좀 이끌어 나가는데 앞장설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니 환자를 치료해서 낫게 하고
보내는 게 자기의 역할이지 안락사와 관련된 학회 모임, 뭐 죽음에 관련된 뭐 그런 게 자체가 의사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호스피스 누가 할래 뭐 할래 이렇게 얘기해서 물어보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저희 가정의과 선생님께서 맡아서 센터장님을 하고 계시긴 한데 터미널 환자를 갖다가 이렇게 애틋하게 보살피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안락사가 허용이 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죠. 네, 스위스,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 저는 이제 뭐 워낙 그쪽에 제 죽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니까 본인의 멘탈이 정상이고 손에 병변이 생겨서 운동이 마비되고 의식만 살아있는 분 이런 분들은 자기가 느끼나 봐요. 이게 내 삶이 얼마 안 남았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패키지는 건 너무너무 싫고 본인의 의사 확인되면 입원해서 이렇게 조력 자살을 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네. 이번에 이렇게 죽음 공부라고 책을 내셨는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쓴 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죽음의 케이스들을 일종의 케이스 리포트 형식으로 해놨던 건데 그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나는 어떠한 죽음에 해당이 될지 혹은 내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지 혹은 내가 이러한 환자를 보고 있는 보호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상상해보자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실제 사례들을 제가 좀 각색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읽기 편하게 좀 해놨던 거고 네. 특히나 보호자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실은 제가 평상시에 환자나 보호자한테 외래에서 항상 하던 말들을 다 여기서 적어놨던 거거든요. 그럼 임상 경험이 되게 많으시니까 죽음에 대해서 특별한 신념을 가지신 분들을 보신 적은 있나요? 특이한 케이스. 뭐 특이한 케이스라기보다 어쨌든 그 뭐 여기서도 썼는데 실은 초기 암인데 치료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 때문에 나는 이제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거를 병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이건 주님이 주신 어떤 그 형벌 내지 주님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주님이 부르신 하늘나라로 가겠다. 근데 실은 초기 유방암 같은 경우는 거의 완치율이 거의 100%잖아요. 99%막 98%막 이러는데 치료를 안 받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 암 걸리면 그냥 조용히 자는 듯이 죽겠지라고 하지만 조용히 안 죽으니까 문제지. 이제 그러다가 그런 분들이 실은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이제 결국 유방이 이제 아주 썩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고름 그렇죠. 나오고 예, 막 예, 고름 맞아요. 나오고 예. 시작하다가 이제 흉추로 전이가 돼서 그분이 흉추 전이돼서 통증 조절만을 위한 방사선 치료 받으러 오셨던 분이신데 네.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그 잘못된 신념 하나로 좀 그런 케이스를 놓쳤던 경우도 너무 많이 봤고 무조건 이제 그 대체 의학. 실은 이제 대체 의학이라는 게 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수많은 의료 과정에 검증하던 과정에 떨어져 나갔던 그런 효과 없는 걸로 판명된 것들이죠. 그런 보완 치료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단 몇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좀 좋았다라는 그런 걸 하나만 저희 이제 어쨌든 확률로 치료를 하다 보니 제대로 치료받으셨지 않았던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의사로서 얼마만큼의 그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기 익숙한 환경에서 편안한 죽음을 원하죠. 근데 그러면서 들어오면 정말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정말 영화처럼 죽기를 다 원하죠. 대부분 병원에서 임종하잖아요. 그렇죠. 집에 못 가시잖아요. 병원도 특히 이제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에서 기관삽관하고 말도 못한 상태에서 의식 없이 그냥 돌아가신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거를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최소 집으로까지는 못 가신다 하더라도 병실에서 가족들이라도 다 이렇게 불러서 얼굴 보고 손 한번 잡아보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다못해 이제 외부 감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되게 엄격해지다 보니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인실로 좀 올려보내서 좀 얘기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배려를 해드렸던 편이었는데 요즘은 좀 그게 좀 더 어려워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환자분들은 임종을 받을 때는 그런 상황을 원하겠죠? 네, 맞습니다. 예. 익숙한 환경, 익숙한 얼굴 속에서 편안한 죽음을 원하는 거지 중환자실에서 외로이 자기만의 해서 나중에 보호자들 한두 명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는 정말로. 네, 그 앞에서 그냥 사망선언하고 그냥 끝내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원하는 죽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호흡기를 꼭 붙여야 되나요? 이제 어쨌든 병원은 그게 아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막 CPR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푼다는 거 이렇게 하고 살리면 퇴원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병원이라는 장소 자체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해야지 해도 실은 그런 상황이 되면 대부분 엄마 아빠 뭐 보호자 불러서 응급실 실려가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목숨이 아니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웰다잉이라는 것조차도 본인한테만 웰다잉이 아니라 이제 보호자들도 잘 떠나보내는 그런 작별 인사의 과정도 웰다잉의 과정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실은 연명치료를 했다고 하지만 보호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면회도 좀 더 한두 번 정도 더 해드리면서 최대한 좀 잘 보내드리려고 마무리를 좀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일부러 끌어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은 시간을 좀 벌어들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병원이 너무 잘 돼서 그런가 시설이 너무 좋아서 재택에서 임종하시는 경우가 없죠. 집에서 돌아가시는 거에 거의 없죠. 재택임종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아름답게 그냥 있는 곳에서 죽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게 이후에 이제 법적인 분쟁이 또 있어서 말 그대로 이걸 좀 이상한 경찰이 와서 이거는 타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또 이제 경찰 조사 들어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 아무도 그런 어떤 법적 책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싶으면 결국 이제 병원에서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병사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그런 거를 검안서가 중요하다 보니 그 검안서 작성을 집에서 죽을 때 누가 하냐는 거죠. 의사가 가서 왕진을 가면 주치의가 가서 왕진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아, 현재 우리 법 체계랑 안 맞군요. 그게. 네, 안 맞습니다. 네. 방법은 어떻게 뭐 개선책이 없을까요? 환자 당사자는 재택 임종을 원할 것 그래서 같기는 어떻게 해요. 보면 안타까운 게 제가 예전에 인턴 때 이렇게 엠부 잡고 집에 가서 제가 사망선언을 했을 때 그게 정말 뭐 서로 간을 위해서 좋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그게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 누군가 나서서 또 비난을 하고 그러면 절대 안 돼. 불법이니까 이제 지금은. 그걸 합법화시켜주는 법이 필요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 그대로 왕진 의사의 어떤 법적 권한을 좀 더 약간 그 뭐 유도리까지는 아니어도 범위를 좀 폭넓게 허용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왕진 의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옛날만 들어봤지. 저도 인턴할 때는 앰뷸런스로 환자분 집으로 이송해드리는 경우는 몇 번 있었어요. 그거 말고 이제 외래에서 왕진하는 거 요즘은 없다고 없죠. 봐야죠. 그게 이제 실은 요즘에 하도 이제 고령화 뭐 이런 추세 속에서 정말 이제 환자가 직접 병원에 오기가 힘들다 보니 요즘에 이제 간호간병 서비스라 해서 간호사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의사도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법상 의료기관 행위라는 것 자체는 의료기관에서만 하게끔 되어 있는 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왕진 가서 하는 건 불법이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걸 시범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플러스 그런 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쨌든 비용을 얼마만큼 줄 것인가. 플러스 만약에 이제 환자들이 나 아프니까 빨리 와서 왕진 봐주세요 이러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 이거를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콜대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직까지 좀 약간 제도가 정착화되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어쨌든 한계 그게 아직까지는 환자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서로 간의 어쨌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 저는 실은 안전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원하는 거거든요. 아까 어느 유방암 여성분 예를 하셨는데 너 지금 어디에 암이 있다고 진단받는데 나 수술 안 할까? 이 정도 용기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보게 되는 일반적인 암 환자가 걸어가는 경로를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 증상이 딱 그 터미널의 증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저는 곡기를 끊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한테 충분히 자기 의사를 고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고 담당 주치 플러스 이제 전문의가 2인이 그거를 확인을 해서 더 이상 치료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이 환자가 정말 터미널인 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연명 치료 중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고 또 그 환자가 실은 이전에 사전 연명 치료 거부 동의서 사전 의향서를 한 상황에서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사람의 도리라는 게 실은 우리는 이제 엄격하게 기계적으로 환자가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관사과 이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이래서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뒷감당 그분이 살아오면서 평상시에 살아왔던 인간관계 관계들로 인해서 그 죽음이 많이 결정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집에서 그럼 죽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거 중요합니다.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도 충분하게 사회 죽음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되게 활성화되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결코 멀리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죽을 수 있다고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나는 죽을 때 편안하게 유언을 남기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는 걸 너무나도 원장님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그분은 이제 췌장암 환자분이시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 몰핀 점점 올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에 이게 좀 피검사 수치도 안 좋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넘기기 힘들 테니 이제 보호자분들 다 불러가지고선 이제 병실에서 이제 아들 손 잡고 유언을 남기는 거죠. 아들한테 뭐 어떻게 넌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또 잠시 또 자는 듯 하다가 또 깨우면 또 일어나서 누구 있구나 왔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또 그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진짜 편안하게 보내드렸던 죽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언을 하면서 남길 수 있는 죽음이 한 3-4케이스 봤던 것 같은데 그런 췌장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전립선암 환자분이셨는데 물론 이제 그분도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 충분히 잘 살아날 수 있고 되게 좋을 분이시긴 한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전립선암으로 10년간 알아오셨던 게 있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치료받고 싶지 않다. 또 하나는 그분 이제 보호자분이 또 좀 빼달라. 이래가지고서 병실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실은 병실에 올라가서 그날 저녁까지 다 전화하고 고맙다 전화하고 다음날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정말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지만 그것도 아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구나라는.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인사는 다 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선배분인데 선배분의 아버님이죠. 이제 상을 당했다니까 당연히 저는 조문을 갔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딱 그 본인이 주치의한테 내려온 거예요. 내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라. 뭐 너무나 딱 당당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니까 아버님 저기 뭐 자제분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치의가 그러니까 필요 없다. 나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딱 짐 싸서 나가시더래요. 난 퇴원한다. 그러고서 아들 딱 불러놓고 너 얼마, 너 얼마, 너 얼마 돈 내라 그러더래요. 부인이랑 6개월 놀다가 딱 돌아오셔서 치료하라고 집에서 돌아가셨다.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최소한 인간다운 죽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그 형은 사람이 되게 양순하신 분이거든요. 아버님은 그렇게 결단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이제 왜 이러시냐. 치료도 받으시고 어쩌고 내 목숨 내가 알아서 한다고 딱 그러고 난 다음에 6달 하여튼 여행 다 다니셨대요. 여행 다니시면서 얘기하고 오셔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가 저는 실은 너무 비루하지 않고 너무 지난하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답게 작병원 잘 가라 뭐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행복한 죽음의 과정이라고 보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내 목숨은 내 거니까 내가 해야지. 그 인생이 나만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죽고 나면 무엇이 남을지 나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죽고 나면은 나를 기억하는 최소한의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 뭐 우리 옛날 속담이 있죠. 호랑이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 죽으면 위를 남긴다는데 그게 뭐 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어떤 철학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요즘 사람들은 죽고 나면 재산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인구달인가요? 그 호주 제인구달 맞죠? 예, 맞습니다. 그분이 호주에서 안락사를 갖고 10몇 년을 소송하고 투쟁했던 분인데 결국은 저기 스위스 가서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좋아하는 와인 한 잔 드시고 그다음에 환희의 송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틀어놓고 그 음악 들으면서 야, 그게 예전에 우리 그 로마 시대 때 그분들이 이제 독이 든 포도주 잔을 먹으면서 인생에 덫이 없다 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안락사 하면서 거기 안락사의 어원이 어쨌든 거긴데 안락사 하면서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이제 지인들 불러 모아가지고 파티하면서 독이 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로마에서 그런 게 황제의 박해를 받고 곧 황제의 칼날이 이제 뭐 자기한테 끼칠 것 같으면 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어떤 적극적 안락사를 위해서 스위스로 그렇게 죽음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그거 뭐 다큐멘터리에도 몇 번 나오고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해서 좀 공론화해서 여론을 좀 바꿀 만한 그런 분위기를 성숙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동의하시는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원치 않는 죽음을 떠나서 어쨌든 죽음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그런 적극적 안락사도 치료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의사들도 좀 이렇게 머리 생각이 좀 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상 이제 치료적 한계에 대해서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실은 내가 좀 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그런 안락사라는 부분 자체도 너무 터부시할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뭐 의사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지만 치료에 더 방점이 찍혀져 있다 보니 그렇죠. 그런 터미널에 대한 그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웰빙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웰다잉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젊었을 때부터 쭉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또 듭니다. 오늘 나눈 그 교수님과 박광 교수님과 나눈 얘기에 정리된 게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죽음 공부.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일본 르포 작가가 썼던 조력자살이라는 책이 한국에 번역되기 있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읽지는 못했는데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 사는 거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박광호 선생님이 쓰신 죽음 공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